뇌가 아닌 뇌 척수액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자, 일반인의 뇌는 약 1.5kg 정도지만 피터의 뇌에는 약 300g 남짓의 뇌 척수액과 이를 감싸는 얇은 망만이 존재. 사실상 뇌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와. 첨단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는 신비하고도 미스터리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 혹은 악마의 장난이라 여겨질 정도로 믿기 힘든 이야기였는데요. 의학계의 충격과 파란을 일으킨 그들. 이번 특종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입니다.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머리에 박힌 모모의 미스터리. 이번 특종은 지난 5월 아르헨티나 후후이에서 전해진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28세 남성 루아는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당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뇌 CT 검사 결과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루안 씨 머리에 총알이 박혀 있습니다. 아니 오토바이 사고와 동시에 총을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머리에 총알이 있는 건 그거 살 수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루아는 에? 저는 총상을 입은 적이 없는데요. 루안은 총을 맞은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안의 가족들 역시 루안이 총상을 입은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간혹 이제 뭐 수술 도구가 들어와서 뭐 봉합되고 이건 있지만 그렇죠. 머리에 총알이 박힌 거 본인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루안이 이제 머리에 총알이 박히는 충격 때문에 총격을 받은 사실을 기억 못하는 거 아, 아닙니까? 기억 상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미스터리. 루안이 총격을 입었다면 머리에 총알이 박힐 때의 흔적, 즉 상처가 아문 흉터가 남는 게 상식이지만요. 루안의 머리는 흉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머릿속에 총알이 있으면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루안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두통도 느끼지 못했고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전 총알을 빼면 아픈 거 아니에요? 사실 그 걱정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래도 제거해야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합병증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루안은 어디서 박혔는지 모를 미스터리한 총알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 염려돼 총알 제거 수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총알이 박힌 기억도, 총알이 박힌 흔적도 없는 남자. 그는 대체 어떻게 멀쩡히 살아왔던 걸까요? 진실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14위를 공개합니다. 그 남자가 겪은 백신의 모모.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여전히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숱한 사람이 부작용을 호소. 그런 가운데 한 남성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제겐 축복이자 기적이었어요. 뭐 백신 덕분에 코로나에 안 걸려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뭐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단순히 그런 정도로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고맙다 이런 정도지 뭐 축복이자 기적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죠. 그렇지, 그냥 다행 정도지. 그죠? 가벼운 근육통부터 시작해서 심장 통증에 심낭염까지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는 코로나19 백신. 하지만 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는 이는요. 인도의 50대 남성 둘라찬드 문다. 문다는 약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부상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 평소 전혀 거동할 수 없어 계속 누워서 생활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백신 한 방으로 단 하루 만에 침대에서 기적처럼 일어나 걸었습니다. 에? 4 तारीख को इसी मंथ के 4 तारीख को उन्होंने वैक्सीनेशन लिया कोविशील्ड वैक्सीन 신기하다. 이게 된다고? इसके बाद 5 तारीख से उनमें उनके 지금 परिवा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인터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리가 날 때쯤 백신 맞은 거 करने 아닌가? लगे पैर जो उठ के बैठ जाने लगे और खड़ा भी होने लगे 자, 이 문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을 뿐인데 그래. 갑자기 기적처럼 두 다리가 회복됐다고 주장.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일은요. 백신 접종 후에 다리도 움직이고 다시 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백신을 맞고 5년 전 사고로 잃었던 목소리까지 회복됐다는데요. 특히 최근 1년 동안 문다의 몸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았던 터라 그의 가족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가끔 약 중에 원래 원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오면서 그 약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는 비아급비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처럼 호르몬이 이렇게 비슷한 데 와가지고 그렇지. 효과가 나는 건데 이 백신은 사실 우리가 호흡계 계통의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인데 이건 신경이란 말이에요. 난 너무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2021년에도 문다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한 의사는 정말 백신의 효과일 수도 있고 심리적 현상일 수도 있다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 덕분에 그에게 기적이 찾아온 건 아닐까요?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13위 공개합니다. 장기가 뭐뭐? 미스터리 신체의 비밀. 자, 두 기자님께 상식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장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죠. 왼쪽 가슴. 왼쪽입니까? 네. 그럼 간은 어디 있어요? 오른쪽. 가는 그 아래. 아니 그 약간 등 쪽에 있죠 이게. 부었네요. 다들 이게 이제 상식이죠. 그런데 이런 장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보통 제 위치에 있어야 기능도 제대로 하고 네네. 이게 아니면은 우리는 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탈장이죠. 아 이게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2017년 10월 미국 오레건주. 오레건 보건대학교에서 해부학 수업 중이던 의대생 워렌 닐슨은 시신을 해부하다가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시신은 자연사한 미국 여성 로즈 마리 벤틀리. 그녀의 장기들은 심장을 제외하고 위와 비장, 간 등 모두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맥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심지어 혈관이 엉뚱한 곳에 연결돼 있기도 했습니다. DNA가 시킨 대로 이게 분열이 되면서 자기 위치를 잡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하. 심장 빼고 다 반대로. 야 이거는 벤틀리 여사처럼 몸속 장기가 정반대로 배치되어 있는 증상을 좌우 박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될 만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심장 질환을 동반해 신생아 2만 2천 명 중에 한 명꼴로 발견되는 희귀 질환인데다가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희귀 질환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좌우 박균증을 갖고 태어나면 보통은 5세 이전에 사망합니다. 거의 5천만 명 중에 한 명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질환을 갖고 생존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그런데 벤틀리 여사는 무려 99세까지 장수. 의사들은 그녀가 장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 일반적인 걸로 봐도 99세면 엄청 장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벤틀리 여사는요, 생전에 미국 50개 주를 여행하고요. 만성 질환 없이 매우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망할 때까지 자신들의 장기들이 정반대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아니, 병원을 아예 안 가신 거네. 병원 안 간 거예요. 건강검진 아예 안 받은 거야. 왜냐면 CT 촬영 한 번도 안 하신 거네. 아니 청진기 돼도 뭔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진짜 건강하게 사셨네. 학자들은 의학사의 길이 남을 그녀의 해부학적 기형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벤틀리 여사의 딸은 어머니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당신이 5천만 분의 1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무척이나 재밌어했을 거예요.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수포자인 내가 모모로 다시 태어났다? 2002년 9월 13일 가을이었다. 제이슨 페젯은 아빠의 가구점에서 가구를 팔고 잠시 집에 들러 외출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가죽 재킷을 걸치던 그의 눈에 띈 딸의 수학 숙제. 대학도 중퇴했던 그의 인생에 수학이란? 수학은 진짜 바보 같아. 이걸 어디다 써먹어? 어? 그가 술을 처리하는 유일한 시간은 체육관에서 이두박근 컬을 세거나 일이 끝나는 교대 시간을 계산할 때뿐. 그의 인생은 단순 그 자체였다. 운명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날 저녁 노래방을 찾은 제이슨은 번쩍이는 하얀 섬광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며칠 후 You would do it. No mathematical. 완전 제곱수는 어찌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은 모두 수학으로 돼 있어. 수포자였던 제이슨 패젯은 수학 천재로 인생 2회차를 살게 된 것이다. 아니 근데 이제 톤 자체가 웹소설이었잖아요. 아, 그러네. 뭐야? 소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학계를 발칵 뒤집은 메디컬 미스터리 실화입니다. 수학. 이 매스매틱의 M자 근처에도 얼씬도 않던 수포자 제이슨. 미국 워싱턴주 노래방에서 두 강도에게 습격을 당한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는데요. 뇌진탕과 신장 출혈을 진단받은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중 물은 픽셀처럼 보이고 커피를 저으면 기하학 무늬가 보이죠. 저 나뭇잎은 마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보는 것 같군요. 모든 곡선과 사물에게서 수학을 발견. 기하학적인 기호가 끊임없이 픽셀처럼 보이거나 되풀이되는 프랙털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쉽게 말해 제이슨에겐 물, 컴퓨터, 구름과 나무 이 모든 것들이 수학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 이 제이슨의 뇌를 조사한 한 대학의 신경과학과 교수는 제이슨의 뇌 기능 장애가 있으나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지닌 후천적 서번트 증후군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의학적으로 전 세계 4%, 약 50명밖에 없는 사례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로 수포자에서 수학자의 삶을 살게 된 제이슨. 그는 현재도 수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11일을 공개합니다. 모모를 그리는 남자. 1965년 프랑코 마냐니는 고향인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작스레 이상한 중병에 걸린 프랑코. 심한 발열과 발작, 망상 증상은 물론 종종 정신을 잃기까지. 결국에 입원한 프랑코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아이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며 심하게 앓은 프랑코.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너무도 생생한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코의 머릿속을 장악했던 환각은 다름 아닌 그의 고향, 이탈리아 폰티토의 풍경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좀 안타깝다. 그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어릴 때 추억이 서려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환각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향수병이 굉장히 심했던.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오가는 미치도록 생생한 환각. 프랑코의 허공을 바라보는 시선과 확장된 동공. 그 속에는 그가 어린 시절 보고 느꼈던 고향 폰티토의 집과 건물, 거리, 환경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평범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4D 체험이라도 하듯 너무도 생생했던 고향의 풍경. 그 환상에 압도된 프랑코는 붓을 들고 기억을 더듬어서 고향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왼쪽이 프랑코의 그림이고요. 우측, 오른쪽이 실제 그곳을 찍은 사진입니다. 야, 거의 흡사하다. 저 그림 보세요. 사진이라고 봐도 믿을만 하죠. 아니 사실 뭐 우리 추억 속에도 옛날 고향 아니면 살던 곳에 대한 모습을 어렴풋하게 기억은 해도 자 저렇게 생생하게 그려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너무 똑같다. 마치 사진을 찍은 듯 뛰어난 그림 실력을 보여준 프랑코. 그런데 저는 요리사 일을 했었을 뿐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붓을 쥐어본 적이 없죠. 프랑코는 놀랍게도 평생 그림의 기억자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신경과 전문의 올리버 섹스 또한 프랑크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능력을 지닌 게 분명합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생한 기억이 그를 지배하죠.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래 그림을 그렸던 사람도 아닌데 저런 걸 이제 그림에서는 극사실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진하고 똑같이 그려내는 거를. 저것도 사실 또 어려운 어떤 풍이에요. 되게 어렵게 아주 디테일을 다 살리는 스타일인데 이미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저걸 또 그려낸다는 게 어려운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그대로 그려낸다는 게 그렇죠.
이게 참 대단한 그림 실력 자체도 미스테리하죠. 그러니까요. 프랑코의 머릿속에 펼쳐진 신비의 환상. 어릴 적 고향의 풍경을 마치 사진처럼 그려내는 그는 메모리 아티스트, 즉 기억 예술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프랑코는 주로 전쟁으로 고향이 폐허가 되기 전 가족들과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1943년 이전의 이탈리아 폰티토만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모습이네요. 기억만 그리는 거예요. 그가 본 환상은 어쩌면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불러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캔버스 속 마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9위를 공개합니다. 뇌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번 특종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진으로 먼저 보실까요? 뭐야? 뻥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뇌가 없잖아. 아니 저기가 지금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응. 아니 잘못 찍힌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1980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대학생 피터는 통증과 함께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 CT를 촬영한 결과 피터의 담당이었던 로버 박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니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피터의 두개골에는 뇌가 아닌 뇌 척수액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자, 일반인의 뇌는 약 1.5kg 정도지만 피터의 뇌에는 약 300g 남짓의 뇌 척수액과 이를 감싸는 얇은 망만이 존재. 사실상 뇌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와. 자, 우측이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꽉 차 있어야지. 왼쪽이 이제 피터의 사진인데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 놀라운 사실에 로버 박사는 피터와 비슷한 물뇌증 환자 600명의 뇌를 정밀 관찰을 했는데 그 결과 약 10%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뇌에 95%가 없었다고 합니다. 로버 박사가 조사했던 뇌가 없는 환자들 중에 절반은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지능지수 100이 넘는 정상 범주에 해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피터는 IQ만 126, 심지어 수학과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얼마 안 남아 있는 뇌의 밀도가 되게 높은가 보다. 자, 일부 뇌과학자들은 존 로버가 CT 사진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부정하기도 했지만 캐나다의 신경과학자 존 앤드류 아머는 장기의 신경세포가 뇌를 대신해 기억을 저장하는 겁니다. 라며 세포 기억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뇌 미스터리. 인간의 잘못된 해석일까요? 아니면 풀리지 않는 인체 신비일까요?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후 돌아온 시력. 1995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리앤 프랑크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시각 장애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21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 프랑코는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을 통해 잃었던 시력을 되찾게 됐습니다. 아 수술을 하셨구나. 21년 만에? 그렇습니다. 아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그냥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그녀가 받은 수술은 다름 아닌 척추 수술. 어느 날 집에서 넘어지며 목과 척추를 다친 프랑코는 통증 완화를 위해 척추 수술을 받았던 건데요.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눈하고 척추하고 관계가 아예 없잖아요. 너무 멀지 않나요? 자, 당시에 프랑코의 척추 수술을 집도했던 신경외과 의사 존 아프샤르 역시 그녀의 사례는 과학적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밝히며 그 20년 전 사고로 동맥이 꼬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수술을 집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그 동맥을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혈류가 회복돼서 시력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내놨는데요.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도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프랑코는 시력을 잃기 전부터 선천적으로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이었는데요. 그런데 척추 수술 이후 시력을 되찾은 것은 물론 색깔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생맹도 극복을 했네. 야, 이건 더 놀라워요. 척추 수술로.
생명의 불치병 아닌가? 생명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몸이. 돼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기 쉽지 아예 않죠. 그걸 못 하거든요. 저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추측만 하고. 근데 동맥 뭐 이렇게 풀다가 어디 혈자를 눌렀겠지. 그럼 팍! 갑자기 여기가 팍! 기와 혈을 팍! 지극히 제 전현무 씨의 개인 의견이라는. 완전 개인적인 의견.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척추 수술 이후 시력도 되찾고 생명도 치료된 프랑코. 21년 만에 딸의 얼굴을 마주하며 감동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마주한 여성.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과 가슴에 담으시면서 소중한 나날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가진 자들의 비극. 2008년 4월 미국 한 발의 총성과 함께 한 남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망자는 69세 남성 소니 그레이엄. 그런데 그의 죽음에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가 있지? 하나의 심장이 두 번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인데요. 아, 뭔 소리야. 이식받은 거구나. 사실 사망한 소니는 약 13년 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수혜자.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니에게 심장을 준 기증자 테리 코틀 역시 소니와 같은 방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나. 같은 심장을 주고받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비극의 평행 이론을 좀 더 살펴보면요. 기이하게도 같은 심장을 가진 두 사람 모두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에이? 소니는 심장 이식 수술 후 처음 본 순간 마치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것 같았어요. 미망인이 된 기증자의 아내 샤를에게 반해 결혼까지 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뿐만 아니라 소니는 수술 전엔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핫도그를 맥주와 함께 즐기게 됐는데 이는 기증자인 테리의 식성.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 역시 셀룰러 메모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심장의 재발견이네요. 뭔가 기이한 사건이 좀 연관이 있어 심장들이랑. 아니 뭐 식성 달라져,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져. 근데 심장을 우리 마음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뭔가 했었죠. 있는 것 같아. 기묘하게도 같은 심장을 공유한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비슷한 식성을 갖게 되고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사망 직전 경제난으로 갈등을 빚다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결말까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한 미스터리함을 더했습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결말이 좋지가 않네요. 하나의 심장과 두 사람 그리고 되풀이된 비극. 과연 심장은 비극도 기억하는 걸까요?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2위를 공개합니다. 눈을 뜬 모모. 1998년 20살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실명 진단을 받은 독일 여성 미아. 그녀는 안내견과 함께 지내며 어둠에 익숙해졌는데요. 그런데 몇 년 후 이럴 수가. 환자분 이거 보여요? 이건 기적이에요. 미아는 놀랍게도 시력을 회복. 이는 의학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의료진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미아가 눈을 뜨게 된 건 정말 놀랍게도 수술이 아닌 심리치료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미아에겐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었습니다. 아저씨, 상담 그만하고 저 집에 보내주면 안 돼요?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라 말하고 싶지 않네요. 굿모닝 의사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실명 판정 13년 후 미아는 10대 소년, 영어를 쓰는 인격 등 무려 10개의 인격을 가진 해리성 정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시작 후 10개 인격 중 10대 소년의 인격이 기적적으로 잡지 표지의 단어를 읽기 시작, 이후에 문장까지 읽으며 점차 시력이 좋아졌고요. 놀랍게도 시력을 잃은 지 17년 만에 10개의 인격 중 무려 8개의 인격이 시력을 회복하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아니 의학적인 치료가 없이 눈을 뜬 것도 미스터리인데 다른 인격을 가졌다고 시력이 회복되는 것도 진짜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의 인격은 눈이 보이고 몇 개의 인격은 눈이 안 보이고 이것도 진짜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미아를 치료한 의사들의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그녀는 심리적으로 실명을 선택하는 시민성 실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하게도 시력을 마치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 되게 특이하다 진짜. 그동안에 이제 봐도 본 게 아니고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해리성 정체 장애 하면 저는 그 드라마 중에 지성 씨가 연기했던 그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역할이 이렇게 신체 기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신체 기관의 능력까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의 소울과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을 스스로 선택하는 놀라운 미스터리. 그녀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이스라엘 골란고원의 한 마을. 2살 아이 오닐 마흐무드의 가족들에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닐, 엄마 말 따라해봐. 엄마, 오닐 아무 말이나 좀 해봐. 오닐이 2살이 되도록 전혀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발달에 따라서 뭐 18개월 보통 지나면 이렇게 옹알이 같은 것도 하면서 쉬운 뭐 엄마 이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2돌이 지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했다는 거 이거 좀 걱정이 될 만도 하죠.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비록 알아들을 순 없지만 오닐은 점차 무언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옹알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말하기 시작한 오닐. 그런데 오닐의 말을 들은 부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말을 너무 잘했나? 너무 어른스럽게 얘기한 거 아니야? 갑자기 여기 어머님, 어머님 기침은 하셨습니까? 갑자기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갑자기 왜 밥 안 주나? 배가 좀 고픈 것 같은데.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2살짜리가? 말 한마디 못하던 오닐이 유창하게 뱉은 말은 바로 Hey, it's me. Hi. What are you doing? It's a waterfall. 에이? 이스라엘 국적으로 아랍어를 사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영어를 어떻게 해? 주변에서 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네. 오닐의 가족들은 해외에 가본 적도 없고 영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오닐이 TV를 통해서 영어를 접했을 확률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학자에 따르면 3살이 된 오닐은 묘하게도 영어권 가정에서 자란 3살 아이 수준의 영어를 구사했고요. See the smoke. The smoke? Where do you see the smoke? See it. Look, it's here. 반면 가족들이 사용하는 오닐의 모국어인 아랍어는 또래들보다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저 모르던 언어를 이렇게 알 수가 있나? 그리고 모국어는 또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기이한 오닐의 사연은 이스라엘의 현지 방송에 소개되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건 언어학자들이 분석한 오닐의 말투는 런던 남부 파키스탄계 이민자의 억양. 나는 근데 이거는 진짜 누가 부활 이런 거 한 것 같아. 이거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갑자기 부활이요? 그러니까 런던 남부 파키스탄계 어떤 분이 저 아이의 몸으로 부활을 한 거죠. 아니, 너무 먼데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뭐 이렇게 인도 아니, 그쪽이잖아요. 뭐 부활이 뭐 마일리지 따져가면서 다닙니까? 영혼이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거지. 아니 부활을 어떻게 믿어? 아니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니, 설명은 나도 못하지. 못하면은 내 말을 믿어. 아 진짜.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오늘은 영어를 사용하던 파키스탄 남자의 영혼이 환생한 게 분명합니다. 내 말을 내가 연기할 줄이야. 오닐 가족과 그 지역민들은 환생과 윤회를 믿는 종교 드루즈 신자로요. 봐봐. 오닐이 전생에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환생에서도 아랍어보다 영어로 먼저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하다 환생까지 나왔네요. 환생한 영혼 입장에서는 알아보기 어렵죠. 근데 영어 쓰던 사람이. 아니 기정사실화하지 말라고 이걸. 전혀 배운 적 없는 영어로 말하는 아랍아이. 아이는 정말 누군가의 환생인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2002년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을 찾은 52세의 여성 카렌 키건. 의사는 그녀에게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요. 이에 키건의 남편 맥스와 세 아들이 신장 기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키건. 검사를 하다가 발견한 건데 혹시 아드님이 친자가 아닌가요? 키건 씨의 DNA와 불일치해서요. 아, 말도 안 돼요. 두 아들 모두 내가 직접 배 아파서 낳은 내 친아들이라고요.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그녀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에 그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의심부터 사겠지. 아니 근데 이건 좀 이상한 게 아빠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엄마가 다른 거는 아니 아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병원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이렇게 바뀌는 그냥 뭐 거. 드라마 자이언트 이런 것처럼. 그래.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 두 아들의 DNA가 키건의 남편 맥스와는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냥 DNA 검사가 뭐가 잘못된 건데 이거는 그냥 검사할 때 오류였을 것 같은데. 오류겠지 그러면. 그래서 의료진이 다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일치하지 않았던 키건과 두 아들의 DNA가 이번엔 일치. 뭐야? 키건의 친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괜히 한 가정을 그냥 그래. 그때가- 오만 만들 가지 뻔했죠. 생각을 다 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 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런데요. 최초 검사와 이후 진행된 검사 결과 모두 오지는 없었습니다. 수차례 검사 결과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 사실 키건은 키메라 증후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으로 이루어진 괴물 키마이라처럼요. 그야말로 인간 키메라였던 겁니다. 키메라? 그런 게 있어요? 괴물이잖아. 그러니까 DNA 배열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유전 조직이 몸 안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키메라가 한 몸에 다른 동물이 섞여 있는 생물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뭐야? 그게 말이 돼? 키메라 증후군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유전 형질, 즉 두 종류의 DNA를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100여 명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키메라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의료진들이 키건의 머리카락, 피부, 갑상선 등 신체 곳곳의 조직들을 검사한 결과 키건의 신체 내에서 전혀 다른 DNA들을 발견. 이 또 다른 DNA가 친자가 아닌 줄 알았던 두 아들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이에 의학계에서는 키건의 어머니가 이란성 여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초기에 합쳐져서 하나의 태아로 자라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건이 엄마 뱃속에 있을 당시 쌍둥이의 세포가 근육이 흡수되는 바람에 두 가지의 DNA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진짜 키메라인 거네 그러면? 인간 키메라. 인간 키메라, 인간과 인간 키메라인 거네.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인간 키메라. 언제쯤 그 출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데스크 미스터리 콘텐츠 크리에이터 김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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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희 기사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상 최대 미스터리는 무엇일까요? 우주? 심해? 그보다 인류는 우리 몸에 대한 미스터리도 아직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많은 미스터리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인간 그 자체와 관련된 미스터리는 아직 미지의 세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1위 기사는요? 1위는 DNA에 얽힌 출생의 비밀입니다. 예. 우리에겐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DNA는 절대 틀릴 수 없다. 하지만 이 기사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DNA도 오류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내 몸속에 여러 개의 DNA가 존재한다. 상상만으로도 신비롭게 1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김원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원 불멸, 불로장생, 무병장수의 삶을 꿈꾸는 주인공들을 취재했는데요. 이번 특종 2022 생명연장 프로젝트 19입니다. 2022 생명연장 프로젝트 19 8일 공개합니다.
뇌도 업데이트가 가능한 시대? 그래. 그렇지! 내가 뭐라고 했지? 돌아서면 깜빡깜빡. 망각의 늪에 빠지는 순간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쳐 버스에서 잘못 내렸을 때 여긴 어디? 난 누구?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가끔 우리의 뇌가 버벅거릴 때 뇌도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뇌를 업데이트한다. 아니 뭐 우리 뇌가 컴퓨터도 아니고 운영 체제를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자,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습된 기억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는 능력, 즉 인지적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얘기했듯이 버스에서 잘못 내렸거나 매일 지하철을 타고 같은 경로로 출근하는데 갑작스럽게 공사 등으로 원래 가던 경로로 못 갔을 때 그동안 학습한 것을 응용해서 택시나 다른 버스를 이용하거나 혹은 환승을 해서 새로운 경로를 찾는 것도 인지적 유연성에 의한 겁니다. 이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져서 학습했던 기억을 응용하지 못하고 판단을 적절히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뇌가 고장났다고 느끼는 건데요. 그동안은 이 인지적 유연성을 형성하는 물질이 어디서 분비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최근 국내 한 연구팀이 우리 뇌에서 인지적 유연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밝혀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해마에 있는 별세포가 유연한 기억을 형성하는 물질을 생성할 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정보 회로를 통합, 조절해 인지적 유연성을 형성시킨다는 것을 발견한 건데요. 인지적 유연성이 감소하는 조현병, 자폐증, 초기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치료의 초석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뇌 업데이트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의 획기적인 어떤 네. 개발인데 사실 그 육체 건강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정신 건강이 정말 요즘처럼 중요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 될수록 치료가 어려웠던 뇌질환 치료는 사실 되게 요원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초석이 만들어졌다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가까운 미래에는 육체도 튼튼, 정신도 튼튼 두 가지 건강 밸런스를 골고루 갖출 수 있길 기대합니다. 2022 생명 연장 프로젝트 19 7위 공개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약. 우리가 아플 때 찾게 되는 알약. 하지만 같은 두통약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맞아. 그래서 저 아는 분은 두통일 때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약을 안 먹더라고요.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그 성분을 읽어보고 다른 두통약을 사 먹더라고요. 네, 그거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 약들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 제약회사 공장에서 이제 다량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사실 개개인 맞춤형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알약도 맞춤형 처방이 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3D 프린터로 알약을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3D 프린터는 도대체 못 만드는 게 뭐야? 또 다 만들 수 있네요, 이거. 집도 만들고. 약을 만들어요, 이걸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발작 장애 치료용 알약을 제조, FDA의 승인을 받고 2016년 4월 출시했는데요. 그동안 의사들은 제약회사에서 정한 약 용량에 따라 처방해야 됐지만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다면 환자 상태에 맞춰 나노 단위의 정확한 용량으로 약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D 프린팅 방식을 활용한다면 환자 상태에 맞춰서 딱 필요한 용량만큼 약을 제조, 환자 맞춤형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내 전용 두통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아주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인가 보네요. 타겟이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3D 프린터로 만들어낸 이 알약은 약 분말과 수용성 액체를 번갈아 뿌리면서 가루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일명 집도즈 방식으로 제조. 가루 사이에 작은 공기 구멍들이 많아서 물이 조금만 닿아도 쉽게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약효가 빨리 나타나고 또 알약을 삼키기 힘든 사람들도 손쉽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네, 최초의 3D 프린팅 알약 개발 이후 영국에 있는 제약회사에서도 환자 맞춤형 알약을 생산,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부터 3D 프린팅 알약 개발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무궁무진한 의약품의 세계,
더욱 건강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날이 곧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 생명 연장 프로젝트 19 6위를 공개합니다. 자, 기자님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1회 때 그때만 해도 우리 지금보다 좀 젊고 건강했어. 어렵네. 오상재 어린 거 봐. 나 진짜 어리다. 대학생이네. 애기다. 나 돌아갈래. 아니, 전 기자 머리는 번개 스타일인가요? 근데 저 때부터 벤자민 버튼인가? 저 때 더 늙어 보이는데. 네. 똑같네. 저 때는 30대였나요? 40대. 제가요? 40 넘어 나왔죠? 저 때도 부록이었어요? 피하고 싶어도 사실 피할 수 없는 게 노화입니다. 그죠. 그죠? 노화를 막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 수많은 권력자들이 얼마나 그걸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진시황도 그렇고요. 하지만 늦출 수는 있죠. 그래요? 어허. 오늘 특집은 초심 특집 1탄입니다. 몸도 마음도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춘 비법을 취재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 젊어질 수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만인의 꿈인 회춘 비법, 바로 고압 산소 치료법입니다. 주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잠수병 환자들, 운동선수들이 받는 치료법인데요. 고압 산소 장치 안에 들어가서 호흡기를 착용한 뒤 2기압의 100% 산소를 흡입하는 치료법입니다. 2020년 이스라엘 공동연구진은 만 64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35명을 대상으로 매일 90일간 고압 산소 치료를 진행한 결과 단순히 노화를 방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회춘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 비용 어떻게 되나요? 비용. 비용이요? 네, 비용. 비용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믿기질 않는데 네. 이게 어떤 원리인 거예요? 자, 원리를 설명해드릴게요. 회춘의 핵심 키는 바로 많이 들어보셨죠? 텔로미어. 이 텔로미어는 DNA 끝에 있는 입자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텔로미어의 길이 역시 짧아집니다. 일명 세포 타이머라 불리는데요. 그래서 그간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는데 수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고압 산소 치료를 받은 노인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약 20%에서 최대 38%나 증가. 연구진에 따르면 이 정도로 텔로미어가 늘어난 건 생체 세포가 마치 25년 전으로 되돌아간 수준이라고 합니다. 25년이면 저건 다시 20대 중반이 되는 건데 너무 좋은데요. 또 뻥친다. 30대잖아요. 몇 살인 줄 아는 거야, 내가. 65세 아니었구나. 뿐만 아니라 노화세포 역시 최대 37%나 감소. 그리고 참가자의 주의력과 정보 처리 속도, 행동 기능 능력이 향상되는 등, 즉 고압 산소 치료, 그러니까 산소를 들이마셔 숨 쉬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게 아니라 생체 시기를 거꾸로 되돌려 회춘한 효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는 생명 연장 기술을 향해 한 발짝 더 가까이 내디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저 원리라면 우리가 평소에 그냥 마시는 공기도 좀 신경 쓸 필요 있겠네요. 그렇죠. 그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는 게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자, 생체 시기를 거꾸로 돌리는 신개념 고압 산소 치료법, 부디 꼭 상용화돼서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여러분과 501회, 1001회, 2001회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 그럼요. 제발. 2022 생명 연장 프로젝트 19 5위를 공개합니다. 생명 연장의 비밀 열쇠 발견. 세계 최대 포털 사이트 G사는 2013년 노화 방지 연구소를 설립. 그리고 2018년에 드디어 생명 연장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 수명 500년을 실현해줄 열쇠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니, 500년은 좀 과장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뭐 어떤 기술인데 그게 되는 거죠? 저 정도면 유전자를 개발했다는 수준일 텐데. 아하. 자, 인간의 노화를 막고 생명을 연장할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얘 뭐 쥐야? 뭐 바다사자야? 뭐 표범 뭐예요 이게? 처음 보는 동물이시죠? 응. 주름이 많은데 일단. 자, 여러분, 저 존재 평범한 생쥐가 아닙니다. 이 동물의 정체는 설치류 중 최장수하는 벌거숭이 두더지쥐. 자, 같은 몸집의 생쥐는 평균 수명이 3년이 채 안 되지만 이 벌거숭이 두더지쥐의 평균 수명은 무려 32년. 오. 10배 넘게 오래 생존하는 건데요. 사람 나이로 치면 800세 이상을 사는 거라고.
그러면 저 녀석의 장수 비법을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까? 아 근데 수명 자체가 놀랍지 않아요? 정말 비슷한 동물들 다 3년 뭐 내외로 사는데 그 훨씬 뛰어넘는 32년을 사는 거죠. 진짜 오래 살긴 오래 산다. 설치류 치고는 네. 엄청난 800세래잖아 인간으로. 자,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닌데요. 이 G사 노화방지 연구소의 과학자 로셀 버펜스타인이 3천여 마리의 벌거숭이 두더지 쥐 일생을 관찰해본 결과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죽을 때까지 거의 늙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듯 보통 나이가 들면 몸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사망 위험률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어릴 때 나이가 들어도 사망 위험률이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노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거의 암에도 걸리지 않고 산소 없이도 18분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은 들을 때마다 되게 좋네요. 아니 이게 단순히 수명이 긴 거가 부러운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수명, 짧지 않은 그 수명 동안 건강하게 산다는 게 진짜 부러운 거잖아요. 건강 수명을 따로 계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건가요, 얘는? 자, 벌거숭이 두더지 쥐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체내에 아주 특수한 단백질에 있었는데요. 이 손상된 DNA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샤프롱 단백질이 다른 동물보다 월등히 많았던 겁니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G사의 노화방지 연구소는 벌거숭이 두더지 쥐의 유전자 해독 프로젝트를 진행, 노화방지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오랜 염원인 무병장수의 꿈, 조만간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2022 생명 연장 프로젝트 19 4위 공개합니다. 몸으로 치매를 관리한다. 100세 시대가 가까워오면서 노년의 질 높은 삶에 대한 고민도 늘었는데요. 품격 있는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복해야 할 병 중에 하나, 바로 치매. 아, 맞아. 그런데 이 치매도 이제 바야흐로 최첨단 IT 기술로 관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건 좀 VR 기술 아닙니까? 야 게임처럼 저렇게. 아, 저거를 트레이닝 훈련법이 있는 거구나. 자, 방금 보신 영상은 국내 한 스타트업 업체 L사가 개발한 VR과 메타버스 기반의 인지 건강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젊은 층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메타버스가 이제 치매를 관리하는 헬스케어와 크로스, 새로운 치매 관리법으로 떠오른 건데요. 메타버스는 뭐 젊은 층이 쇼핑도 하고 회의도 하고 네. 뭐 비대면으로 뭐 많이들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세계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르신들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치매 관리를 위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용자들은 뇌파 센서가 부착된 VR 기계를 착용하고 메타버스에 접속. 순서대로 공을 연결하고 빛났던 상자의 순서를 기억해서 저격하는 등 쉽고 재밌게 게임을 하면서 전두엽을 자극해서 뇌를 활발히 사용하고 또 치매 예방을 하면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고요. 치매는 경도 인지장애 단계부터 관리했을 때 20년 후에 치매 진행률을 80%나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이용자가 게임을 하는 동안 뇌파 센서와 시선 추적 카메라가 이용자의 뇌파와 안구 운동을 포착해서 분석해서요. 기억력, 주의력을 포함한 인지 능력을 평가해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아, 그런데 만약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혹시 치매가 의심된다? 그러면 병원 진료를 권유. 치매 조기 발견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치매는 정말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판단해가지고 진단 내려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뇌파를 측정한다고 하니까 어. 엄청 정확하겠네요. 이거는 엄청나게 획기적인데? 이제 저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 기계를 가진 회사에서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정확도 올라가고. 더 정밀하게 진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메타버스를 이용한 치매 관리 프로그램은 한 통신사, 나아가 전국 치매 안심센터와 복지센터에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잘 활용해서 건강한 삶 지키시길 바랍니다. 치매도 잡을 수 있겠네 이제. 2022 생명 연장 프로젝트 19 3위를 공개합니다. 한 가고. 한 가야 돼. 이건 가야 돼. 그렇지. 알츠하이머는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1년 12월 국내 연구진에 의해 약물 없이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아, 예방이 아니라 치료를 한다고? 치료! 핵심은 바로 초음파입니다. 오. 다들 뭐 허리 아플 때, 발목 삐었을 때 초음파 물리치료 받아보셨죠? 네.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초음파로 뇌를 자극해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겁니다. 아이, 말도 안 돼. 그 치료가 된다고요? 초음파로 치매 알츠하이머가 치료된다니까. 이건 약간 파격적이다. 안 믿겨져요. 됩니다. 알츠하이머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 조직에 쌓이며 생기는 질환입니다. 초음파로 이 독성 물질 양을 약물 없이 감소시키는 겁니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실험용 쥐의 뇌에 하루에 2시간씩 2주간 꾸준히 40Hz 주파수의 초음파로 자극했더니 생쥐의 뇌 안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가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치매에 걸리면 뇌의 기능이 퇴화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음파 치료법은 오히려 뇌파가 증가해서 뇌의 기능이 향상되는 데다가 부작용까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부작용도 없어요? 없어요. 그치 뭐 건드리는 게 없는데. 와. 그러니까 원인 물질을 제거 딱 타겟팅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동안 세계 곳곳의 많은 연구진이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을 차단하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초음파 치료법은 약물 치료의 한계를 넘어선 비교적 안전한 치료법이에요. 임상적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구팀은 초음파 치료법을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이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 생명연장 프로젝트 19 2위를 공개합니다. 세계 최고 갑부의 불로장생의 꿈. 자,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 몸이 아프고 단명하면 뭔 소용입니까? 안 되지. 아니, 무소불위의 권력자였던 진시황. 평생을 찾아 헤맨 불로장수의 꿈. 그래서 이번엔 2021년 기준으로 무려 순자산 약 239조 원을 기록한 세계 최고의 갑부, 전 아마피 CEO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 중인 생명 연장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뭐 죽을 때 돈 싸들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우리가 있을 때 좀 건강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오히려 저런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좋은 기술과 의료 뭐 약물들이 나온다면 전 인류에 또 혜택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자, 우선 2021년 7월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피 주주들에게 보낸 퇴임사에서 생명체가 죽음을 피해 움직이지 않으면 자율적인 존재로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던 2021년 9월에 들려온 소식. 세계 최고 갑부의 관심사는 불로장생. 제프 베이조스 스타트업에 수백만 달러 투자. 제프 베이조스가 유전자 리프로그래밍 스타트업 알토스피스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리프로그래밍이 뭐예요? 자, 유전자 리프로그래밍은요, 쉽게 말해서 노화된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는 회춘하는 기술 연구에 투자한 겁니다. 또 20살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바꾸면 돼요. 오. 근데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다가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수명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이거를 되돌린다. 몸도 다시 회춘한다. 그렇죠. 야, 이게 가능하면 세상을 사는 어떤 기준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20세기 중반만 해도 노화, 이 세포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일본 교토대 세포연구소 소장인 시냐 야마나카 박사가 유도 만능줄기 세포를 발견, 그 공로로 2012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항노화 연구의 권위자인 시냐 야마나카 박사가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알토스피스의 과학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았고요. 생명 연장의 꿈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다시 젊어지기 위해 한창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제프 베이조스쯤 되는 사람이니까 어쨌거나 가능성을 봤으니까 투자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요. 자, 이제 18위와 1위만이 남아있는 아, 상황이군요. 운명의 시간이네, 진짜. 아 이게 1, 2위가 또 여기서 바뀌니까 규칙 잘 바꿨다. 2022 생명연장 프로젝트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을 공개해주세요.
우리가 생명 연장을 꿈꾸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난 2016년 러시아 사업가 드미트리 이츠코프는 30년 내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기반으로 2011년 신경과학자, 로봇 전문가, 인공조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비영리 조직을 설립해 공상 영화에서나 볼 법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그 프로젝트의 핵심은 2045년까지 인간의 인격과 정신, 두뇌 속의 데이터를 홀로그램 형식의 비생물적 기반에 옮겨 사람의 모습을 재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신체는 노화에 사라지더라도 정신을 가상 신체에 업로드, 영생하는 겁니다. 그거죠. 유발 하랄이라는 유명한 이제 그 미래학자가 호모 데우스라는 그런 책에서 언급한 건데 뇌를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 형식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뭐 설명은 이게 뭐 가능한 겁니까? 이 프로젝트는 뇌도 컴퓨터와 같은 방식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사람의 행동은 뇌가 신체 여러 곳으로부터 받은 감각 데이터를 계산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컴퓨터로 업로드한 뇌의 메모리가 로봇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신적인 건 사실 주관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 데이터처럼 값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닌데 이거를 가상 신체에다 이전을 한다고요? 이 주관적인 걸? 그 자체를 저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닐지도 의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 취향이나 습관, 이런 인격을 옮겨서 가상신체에 몸만 빌린 완벽한 인간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해 프로젝트 팀은 체계적인 로드맵에 따라 연구 중입니다. 먼저 인간의 신체를 복제해 원격 조종이 가능하도록 한 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뇌와 성격을 가상 신체에 이식할 수 있는 기술과 인공 두뇌를 개발하고요. 최종적으로 2045년까지 홀로그램 형태의 아바타의 정신까지 옮겨서 개발을 완료하는 겁니다.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론 두렵기도 한 불멸 프로젝트. 이츠코프가 목표한 2045년까지 불과 23년밖에 남지 않았죠. 과연 우리에게 불멸의 날은 올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의 기본이자 장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것, 음식이죠. 그렇습니다. 자, 매운 음식만 찾는 정 기자님,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는 한 기자님을 보고 정말 이 동생의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특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역시 뭐 형들 생각하는 건 우리 오 기자밖에 없네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가장 와닿는 주제네요. 그 먹는 걸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우선 장수하시려면 요 지역에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지역이요.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또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 린다, 이탈리아 사르디나, 일본 오키나와 이렇게 총 5곳이 장수 지역입니다. 일명 블루존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자, 블루존 중 한 곳인 미국 로마 린다의 경우 미국 전체 평균 수명보다 최대 10년을 더 장수. 그 외에 블루존 사람들도 90대는 기본. 무려 100세가 넘도록 장수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긴 인종도 다 다른데 뭔 공통점이 있긴 있는 거예요? 이 블루존 지역민들은 인종, 언어, 체형도 모두 다르지만 식습관, 이 식습관만큼은 모두 비슷하다는데요. 뭡니까? 자, 첫 번째 포인트. 채식. 블루존 지역에서는 대부분 식단의 95% 이상을 신선한 제철, 채소, 과일 등 식물성 식품 위주로 먹고요. 이 고기를 먹더라도 저 스테이크 미디엄 웰던으로 주시는데요. 56g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야, 56g은 진짜 이렇게 잘라놓으면 한 2조각일 텐데. 그럼 세 동그랑땡 조각? 아니야, 동그랑땡. 그러니까 동그랑땡 한 2-3개? 스테이크를 56g 먹고 포크를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작은데, 저거. 안 먹고 말이지. 단백질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과도한 육류 섭취를 줄이는 대신 일주일에 2-3번 멸치, 대구, 정어리 등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 그리고 단백질이 이 콩에도 많이 함유돼 있죠. 그렇죠. 이 콩 역시 식탁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수하는 블루존 식단 두 번째 포인트, 소식. 이 블루존 지역 중 하나인 오키나와의 경우 식사를 할 때 이 80% 배가 채워졌다고 느끼는 순간 식사를 멈추는 하라하치부라는 식사 규칙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저녁을 가장 거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블루존 지역에서는 저녁 메뉴를 하루 중 가장 가볍게, 가장 적은 양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80% 쳤을 때 그 낮이지? 그러니까 잘 안 놔지니까 장수하는 분들이 얼마 없는 거죠. 저걸 실천해야죠.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는 가공식품은 최대한 자제하고 항산화가 풍부한 천연식품을 주로 먹는 것이 이 블루존 식단의 핵심인데요. 사실 뭐 우리가 몰랐던 특별한 비법은 기사의 내용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기본적인 게 얼마나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글자로 채식과 소식이라는 얘긴데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건 없는데 지키기도 어려운 거네요. 네. 지키기가 어려워요. 자, 오늘의 데스크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경철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기사들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건 모두의 관심사라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기본적인 장수 비결이지만 21세기 과학의 발달로 인류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세상에서 모든 분들이 아픈 곳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위 기사 뭔가요? 네, 1위는 2045 영생 불명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지! 2위다! 뇌와 기억의 과학적 영역은 아직도 미개척 분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격과 행동의 지배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아바타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 두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미래의학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기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2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주 미래지향적인 진단 감사합니다. 자, 오늘 프리랜데스크 김경철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